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전 세계가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위 벙커버스터를 이란의 핵시설 포로도를 강타한 것인데요. 이에 이은혜 위원의 브리핑 그리고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은혜 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예.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21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건데요. 트럼프는 공격 후에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파괴하고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 초래하는 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전 세계의 이번 공격이 군사적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란의 핵심 핵 농축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엊그제 향후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최대 2주 정도는 협상 시한이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해당 발언 이틀 만에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급작스러운 공격을 결정했을까요? 네, 여러 추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격을 결단해 놓고도 연막 작전으로 말만 그렇게 한 거다. 혹은 이란에 더 시간을 줘봤자 원하는 협상 결과를 더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다 등의 여러 가능성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어제만 해도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루 최소 2억 달러씩 소모하고 있고 방공망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어서 시간을 끌수록 이스라엘이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이스라엘 측의 강력한 지원 요청에 따라서 조기 감행을 한 게 아닌가 추측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 밝혔는데요. 이번 공격을 트럼프의 대담한 결정이다라고 칭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의 공격이 양국 지도자와 양국 군대 간의 전면적인 공조하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타격 지점도 밝혔죠. 그게 세 곳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 중에 특히 포르도는 이란 핵시설의 심장부로 칭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이 진행돼 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역시 주요 목표 지점은 포르도였고 폭탄 전체 탑재량 모두를 투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미국의 개입 여부를 점치는 언론들도 포르도 지하시설 타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포르도 위치가 이제 테헤란 남서쪽 사막에 있는 산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란 핵시설 중에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지하 깊숙이 있어서 타격이 어렵다고 얘기가 되어온 곳입니다. 이 포르도에 벙커버스터를 6발 가량 투하를 한 겁니다. 벙커버스터는 최근에 미국이 공격하나 하면서 주목되면서 우리에게도 좀 익숙해진 이름입니다. 벙커버스터 말 그대로 지하 터널 깊고 견고하게 매설된 구조물을 타격하게 설계된 무기입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도 탑재돼 있고 GPS로 위치를 안내받아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게 되는데요. 한 번 떨어지면 지하 60m 이상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이 벙커버스터가 6개나 떨어졌다고 하면 그 파괴력 상당했을 거라는 추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된 거는 최신식 벙커버스터 GBU-57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떨어뜨리는데 B2 스피드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됐죠. 네, 이 벙커버스터가 하나에 13.6톤이나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크고 무거운 건데 이 B2는 18톤짜리 무기까지 장착이 가능한 폭격기입니다. 이 B2는 마하 0.8 속도로 움직여서 1만 10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데 이건 전 세계 어디든 몇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격에 이 폭격기가 6대가 동원됐다고 하고요. 또 포르도 외에 다른 시설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이 발사됐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란 현지 상황도 궁금한데요.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유엔 헌장, 국제법,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거다라는 경고도 날렸습니다. 그리고 현지 상황은
생각보다는 좀 담담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포르도가 위치한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번 공격이 표면적이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네. 포르도 핵시설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고 손상된 대부분이 지상시설에 국한되었다,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국회의장 보좌관 SNS 입장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란이 미국의 포르도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고 해당 시설은 오래전에 대피가 완료됐으며 이번 공격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농축된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뭐 이런 그 보도가 있던데 그 맥락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현지 시간으로 20일 며칠 전에 예. 이란 혁명 수비대 장성이 모든 농축 물질 이미 이스라엘이 공격하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고 그러므로 이란은 핵물질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공격 후 또 포르도가 위치한 지역의 위기관리 본부도 입장을 냈는데요.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이란 원자력 기구 역시 현장 조사를 해봤는데 방사능 오염이나 위험 징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발언들이 국내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위기관리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눈부신 성공이다라고까지 자축한 데 비하면 그 효과가 좀 뚜렷이 확인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소식을 더 살펴보는 분위기입니다. 이란이 미국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이런 건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이란이 백기투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언론들이 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은 곧장 이스라엘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을 재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격이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지난 18일에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거 감안하고 명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란의 공영방송의 한 진행자는 미국의 타격 소식 이번에 전하면서 영내 모든 미국 시민과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되었다라는 섬뜩한 경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이란 관리들에 대한 이 인용 보도도 있었는데요. 하메네이가 자기가 암살될 거를 대비해서 후계자 후보를 3명이나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메네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제 내가 죽는다 끝이 아니다. 한마디로 대를 위해 항전하겠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이란은 이미 중동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또 미사일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역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저항의 축도 지금 두 눈 서퍼렇게 뜨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예멘 후티 반군도 입장을 냈는데요. 미국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번 공격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동 내에 이런 반미 세력들이 총집결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맞서게 되면 그야말로 중동 전쟁으로 더 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에 외국 전쟁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고 있는 전진도 다 끝내겠다라고 했던 것이 공약 사항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공약, 미국 우선주의 공약이 흔들리다 못해 무너져 내린 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 여론도 그렇고 소위 마가파 내에서도 참전에 반대하는 목소리 엄청 컸거든요. 트럼프 일기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했던 스티브 배너는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이 마가 연합을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보수 논객 터커 칼슨도 우리는 지금 미국 제국의 종말을 보고 있다. 이 전쟁이 트럼프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우려와 격한 반대 속에서 감행한 공격. 과연 트럼프에게 어떤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문장열 전 국방대학교 교수와 전화 연결로 이 문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교수님이 주말에 쉬는데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또 큰일이 생겼네요. 그 아시다시피 미국이 결국 이란 공습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 이란의 포르도를 포함한 핵시설 3곳이 타격 대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네. 어떻게 이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격을 했다는 것은 개입을 한 것이고, 네. 그동안에 개입을 안 한 것은 아니었죠.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게 정보 제공인데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전과 마찬가지로 중동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개입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입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인데 이게 그냥 일회적인 그 군사적 타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더 큰 어떤 그 전쟁 행위로 이어질지 그것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 뭐 지금까지도 사실상 미국이 이스라엘을 움직여서 이란을 공격했다는 건데 이제 아예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맨 얼굴을 직접 나타냈다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그래서 직접 말이죠. 공격했다는 의미에서.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란은 왜 그 트럼프의 결정 직전부터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고 늘 경고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이제 군사 개입을 하면 전면전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외무부 대변인도 미리 그런 이제 경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전면전이 벌어진다는 것인데 실제 전면전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재래식 전면전은 반드시 지상전이 되어 이게 포함이 돼야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아, 미사일만 주고받아 가지고는 핵전쟁이 아닐 경우 예, 전면전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냥 예, 서로 이제 폭격과 타격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쟁을 할까? 저는 그 굉장히 가능성 낮다고 봐요. 아, 예, 네, 그래 또 한 가지 이제 전면전은 이제 핵 전면전인데 네, 그것은 꼭 지상군이 투입할 필요가 없죠.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쓰는 것을 전면전이라고 그러죠. 예, 핵 전면전. 그래서 근데 이제 핵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재래식 전면전보다도 더 낮은 그런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란이 저기 이스라엘에 지상군을 투입할 필요도 그런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 말이죠. 이 전 세계가 이 걱정하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중동전 자체가 장기전이었죠. 네, 말할 그럼 수 그렇죠. 없는 예. 장기전이었죠. 19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된 장기전이었는데 특히 예. 이제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예. 그리고 미국의 개입 이 건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란이 계속 그 자기네들이 공언한 대로 미군 기지들이 거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사우디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그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또 반격한다. 그러면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우크라이나전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지속되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은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하고 싸운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예. 근데 이건 이란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쟁 성격, 뭐 적의 성격이나 능력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실현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러나 중동에서의 분쟁 예.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게 그렇군요. 말하자면 태생적인 장기전이라고 그럴까?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놓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2주간 내에 결정해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최후 통첩을 2주간을 주는 것처럼 읽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좀 미적거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2주간 기회는 결국 페이크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2주간 얘기하는지 단 이틀 만에 바로 공격을 했으니까요. 이게
미리 다 이란 공격을 결정해 놓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었던 걸까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2주간 기다렸다가 그 중간에 이란이 그럼 협상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그림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또 이란이 또 준비할 시간도 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때려야 되는데, 그런 말미를 주는 척 하는 거죠. 일종의 페이크죠. 그렇게 쇼를 하고 실제로는 계획대로 타격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타격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2주 동안 기다릴 수가 없었고, 기다려봐야 뭐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속임수 비슷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미국의 그 중동 전쟁 참여가 그 해외 군사 개입을 끊임없이 이제 자제를 주장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좀 배치되는 측면이 보이고요. 또 그 핵심 지지층인 마가 공화당원들 내부에서도 찬반이 맞서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그래서 함부로 타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지층의 찬성을 끌어낼 자신이 있다고 본 것이겠죠.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모호해요. 예. 어떻게 전쟁을 끝내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철수하거나 아니면 손 떼서 이게 전쟁이 끝나느냐, 그건 네.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손 뗀다고 해서 당장 끝나지가 않아요. 유럽도 있고 뭐 다른 우크라이나 자체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동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그냥 손 뗄 수가 없고, 일단은 이스라엘과의 그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정치인들의 표하고 관계돼서 워낙 유택의 그 자금력이라든지 자본과 그 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거나 완전 파괴를 해가지고 끝내겠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굉장히 다급한 것 같아요. 일단 때려놓고, 네. 그다음에 그것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거나 아니면은 뭐 공인되기 전에 바로 그 성명을 발표를 했죠. 몇 시간 전에. 그래서 뭐 대단한 성공이었다, 완전히 무력화했다라고 서둘러 발표했는데,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좀 어려워요. 예. 트럼프가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예.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래서 트럼프가 예. 굉장히 지금 다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이것을 처리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모종의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선전 효과는 그래도 일부 좀 봤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실 마가 지지자들은 그게 옳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싶어서 지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마가 트럼프 정책이 많이 이제 도전을 받고 실패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해가지고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좀 순진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상당히 그 트럼프에게 지지를 더 크게 보낼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아마 트럼프가 그걸 노리고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피해 상황 좀 잠깐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그 벙커버스터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 이 벙커버스터가 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란 핵시설이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미국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저는 사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단언은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B2 스텔스하고 GBU 그 벙커버스터 GBU 그 57 이것은 다 사전에 찍은 사진만 보고 영상만 본 거예요. 예. 이게 실제 날아가 가지고 이란 근처 어느 상공에서 기동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도 못 본 겁니다. 지금 전문가와 일반인 포함해 가지고 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B2 이 스텔스기가 거기 갔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벙커버스터, 이건 뭐 6발을 쏘아가지고 3군데 모두를 완전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 성능을 보면은 완전 파괴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포르도 같은 경우는 지하 한 80m 이상 그 콘크리트 구조물, 그다음에 안반층 밑에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밑에까지 그 GBU 57의 성능상 그게 최대한 60m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토사라든지 자갈 같은 게 이제 주 성분일 때 그런 것이고, 콘크리트는 어림도 없죠. 예. 근데 만약에 그래서, 네. 그 한 곳에 6발이 그냥 한 곳에 집중하면 가능은 하겠네요. 그래도 이론적으로. 근데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데서 쏘아 가지고 반경 한 5m, 예. 5m 이내 한 뭐 2, 3m 내에 그대로 딱딱딱 이렇게 그 꽂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이다. 예, 그러면 거의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현재 예. IAEA도 현재로서는 포르도 외부 지역에 오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농축 시설이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그 지표가, 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농축 우라늄이 이제 발견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파괴돼서 확산돼 가지고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 보도된 것은 그런 이제 우라늄 오염이 이제 그 검출되지 않았다,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전혀 파괴가 안 돼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없다인 경우, 또 한 가지는 그와 함께 GBU 57에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재래식으로 사용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지 우라늄 농축 그 징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염 징후가. 그래서 지금은 아마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포르도 지역은 파괴가 안 됐고, GBU 탄도 실제로 썼다면 핵폭탄이 아닌, 탄두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래식하고 핵탄두하고. 재래식 탄두를 썼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두고 봐야죠,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스님,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국과 이란이 말이죠. 실제로 이제 전면적인 전략 파트너 관계란 말이죠. 그렇죠. 이란은 그 SCO 상하이 협력 기구에도 들어와 있고 브릭스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1대1로의 중국의 그 구상에서 전략적 요지로 이 유럽을 향하는 아주 육상, 해상, 물류망 연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렇죠. 관계가 그렇고 러시아와도 또 관계가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포괄적 네. 동반자 협정을 맺고 있고, 그래서 또 중국, 러시아, 이란이 3국 합동 해군 훈련도 호르무즈 해역 구역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제3차 대전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3차 대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데요. 예. 뭐 일부 전문가들이 뭐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뭐 1, 2차 세계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관계되는 국가들이 다 함께 오판을 해야 돼요. 오판. 오판. 그냥 반단이 아니라 다 함께 오판을 해야 네, 되는데, 오판해야 되는군요. 예. 사실 이란이라든지 뭐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동시에 오판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겠는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계대전이 아니라 지역대전이어가지고 중동 지역에만 딱 국한되면은 뭐 미국은 무기를 계속 팔아먹으니까 이익을 보겠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다 손해를 보죠. 러시아, 중국 다 사업 다 망가지는 거고, 이란은 뭐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이게 뭐 3차 대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이 세상에 가능성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 실현 예. 가능성, 개연성은 있는다. 이제 이걸 그렇게 표현하죠. 개연성은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예. 개연성은 아,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음, 낮은 이야기다. 그리고 당사자 이란이 그거 예. 원치 않습니다. 자기네들 이제 완전히 소위 국가가 소멸되는데 망하는데 예. 어떻게든 예. 이것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상당히 향후 전망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이제 상당히 타격을 받은 이란이 여기서 그냥 항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전쟁의 마지막 전망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이게 전쟁이 확전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란이 미국하고 적절한 선에서 그 피해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면은 적절한 수준에서 그리고 또 미국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만하겠다. 사실 트럼프가 한 번에 끝내는 거라고 말하긴 했어요. 그런 조건이라면은 확전될 가능성, 특히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런 그 사태를 경험 삼아 가지고 이란은 더 적극적으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어쩌면 핵무기 개발의 비밀리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지금 미사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공격 드론 이런 것들의 이 전력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갈 거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 이게 먼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우리나라에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예, 실제로 뭐 지리적으로는 멀지만은 안보하고 경제 양쪽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지금 북한하고 이란 관계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예.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또 적대 관계고 그래서 이게 한반도의 적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적대 해소 이런 것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인 것은 지금 호르무즈 이미 봉쇄한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 걸프에 얼마 정도의 유조선이 우리나라 유조선이 가 있는지. 그러나 이게 틀림없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동 평화를 위해서 자 대한민국 10위권이라고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동의 이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서로 군사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제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고 예. 정말 존경 국가로서 우리가 국제 문제, 뭐 분쟁 포함해가지고 이런 데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전쟁이 더욱 커지면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서 또 좀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문장열 전 감사합니다. 국방대 교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메인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여전히 내란 세력의 준동은 끊이질 않고 윤석열은 길거리를 활보하고 김건희는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호칭은 뭐라고 할까 생각했는데 역시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기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나쁜 놈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정신으로 뛰어다니는 분입니다. 담대하고 날카로운 범인을 쫓는 주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맨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주로 나오신 분들하고 대담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느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무튼 방송은 항상 부끄러워요. 항상 부끄러워요? 네. 아이고 왠지 오늘 이제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팬 기자잖아요. 예. 깊게 생각하고 깊게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인데 네, 예. 아무튼 말하는 건 아직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진우 기자 특집을 좀 하려고 그래요. 뭐 특집까지야, 뭐 할 것까지야. 네. 네. 아무튼 그 주진우 기자가 보여줬던 모습 중에 12월 3일 날 그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사실 모든 자 주춤주춤 하고 있을 때 국회 앞에서
그때 그 군인들한테 과감하게 막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장면 잠시 보고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해. 야, 너 네가 그만해. 네가 그만해. 네가 그만해. 네가 그만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될 것이다. 만나요. 처벌받게 될 것이다. 국회에 들어오시는 가자 명도에 따라. 가자. 처벌받게 될 것이다. 사실 뭐 믿고 저러셨어요? 아니요, 뭘 믿고는 아니고요. 12월 3일 개업날 한 12시쯤 됐던 것 같은데요. 예. 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 헬기가 이렇게 국회 상공을 선회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총소사 예, 그 맞아요. 5.18 때 그 계엄 때 있었던 일이 막 떠올라가지고 와 설마 이놈들 봐라 이렇게 했는데 잠시 후에 계엄군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그 국회 본관 앞에 있던 시민들과 그 다음에 보좌진 몇 명이서 거의 얼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달려가야죠. 예.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멱살을 잡았죠. 잡고 욕을 하면서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달려가면서 사실 계엄군을 만났을 때 무섭잖아요. 예, 시민들이 얼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얼음이었었는데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네. 계엄이라면 또 정치 금지, 언론 금지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부 기자면 당장 잡혀갔겠구나. 근데 총을 들고 왔어요. 또 체포 대상자 아니었습니까? 혹시? 뭐 잡혀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달려들면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광주 시민들은 더 무서운 상황에서도 거리를 또 도청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거기 있는 시민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네. 아주 다행히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었는데 아무튼 전체적 흐름을 바꾼 장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볼 때마다 그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주진우 기자님 늘 참 훌륭하다 생각은 했지만 이건 정말 정의감과 진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가져봤어요. 오늘 꼭 한번 모시고 이거 장면부터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네, 아무튼 계엄군을 물리치고 그다음 예. 계엄이 해제되고 그리고 뭐 탄핵을 이루고 체포하고 물론 풀려났습니다만 근데 대선까지 이렇게 치르는 과정을 보면 신께서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갖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네. 최근에 보니까 가장 많이 파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나쁜 놈만 쫓아다닙니다. 나쁜 놈만 쫓아다니니까. 예, 좋은 기사는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나쁜 놈을 잡는 게 이제 특검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 특검 너무 정말 딱 맞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내란 특검법이 우선 먼저 좀 물어보겠는데요. 사실 내란 특검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당일 야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 제기하면서 풀려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서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를 했어요. 네, 조은석 특검이 기소했죠. 예. 네. 그래서 조은석 검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걱정도 많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수사는 참 잘할 거다. 뭐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주 기자님 평소에 조은석 그 특검 보고
안 좋은 녀석이라고 자주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검사 예. 시절에 검사 사실, 시절에. 네, 검사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때도 매우 잘 나가던 검사였거든요. 예. 엄청 잘 나갔습니다. 네. 특별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주변 사람들, 네. 예. 그리고 또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지? 아니, 못되게 그러나요? 네, 뭐 아니 못되게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근데 이 실력은 있다고 하니 수사 예, 능력은 예. 있다니 그 능력을 그 기술을 예. 높이 사고 이번에 추가 기소를 해서 김용현을 붙들어 잡은 것은 예. 매우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예. 일단 칭찬해주고 일단. 가고 싶습니다. 예. 뭐 과거입니다. 안 좋은 녀석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근데 아, 취소는 안 하는군요. 네, 뭐 좋은 검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도. 예. 예. 고칠 생각도 없고요. 예. 예. 그런데 또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현을 풀어주려고 이제 구속 만기가 다가오니까 6개월 구속 만기가 다가오니까 검찰에서 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법원에서도 야 왜 안 잡니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예. 사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건의 피의자는 추가 기소를 해서 붙들어줍니다. 붙들어놔야 되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거의 모든 피의자들이 다 붙들려 있었어요. 그랬죠. 최순실 박근혜는 물론이거니와 계속 추가 기소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 주변 사람들은 뭐 안종범 뭐 그런 뭐 그 문고리 3인방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저기 끝에 있는 차은택 같은 사람 있잖아요. 줄줄이 다 잡아다가. 예. 차은택은 그 최순실을 잡고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돈에 그냥 눈이 멀어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추가 기소했는데 이번에 추가 기소를 안고 보내준대요. 근데 지규현 판사가 그런 거죠. 그리고 검사 이 수사팀이 검사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예. 수사팀이죠. 그래가지고 저 특수본 수사팀이죠.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왜 추가 기소 안 하냐 빨리 잡아라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검사들. 예. 주 기자 계속 그 얘기했죠. 근데 검사들이 안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기현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풀어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김용현이 예. 보석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그날 보석금을 내고 예. 나오면 돼요. 그 다음 날이라도 저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보성이 나왔었죠. 근데 왜 김용현은 일주일만 더 버티면 나 자유롭게 돌아다녀, 자유롭게 정치 활동할 수 있어, 윤석열 만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 전에 김용현은요 검찰이 자기를 잡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자기를 제어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알고 있었어. 추가 기소하다 않고 조사도 안 했다는 것을. 그지요. 그래서 경찰이 누가 그 영장을 청구해도 지금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김용현도 믿었어. 검찰이 믿었거든요. 근데 특검이 툭 들어와서 지금 약간 멘붕 상태입니다. 와. 네. 내일 그 구속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데 다시 구속될 거예요. 연장될 겁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뭐 이 조은석 특검 네, 첫 단추는 잘 깼다. 잘 깼네요. 네,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케이. 앞으로도 계속 메인 눈으로 조은석 특검을 바라보겠네요. 네네네 잘하면 박수 쳐줄 박수 거고요. 쳐주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뭐라고는 할 겁니다.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잘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을 테니까 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예. 내란 특검에서는 김용현과 더불어 예. 저는 내란보다는 외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환. 예. 예. 내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이 열심히 안 했어요 수사. 예. 다 윤석열의 검찰 윤석열의 경찰이었어요. 공수처도 몇 명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란에 대해서는 내란의 기획자가 누군지 윤석열은 검사였고 예. 검찰주의자입니다. 예. 이 세상에 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판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냥 보통 사람이냐? 예. 판검사가 못 돼서 그런다 생각해요. 근데 정신 세계가 좀 이상하네요. 네, 정신세계가 그런데 예. 내란을 일으킨 기획자들이었고 여기에 검찰이나 법조인들이 안 보여요. 지금 수사 상황에서는. 수사 상황이. 네, 아, 그렇네요, 분명 내란은 법률 행위라고 생각하고 모든 정치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생각해서 검사들을 정치인이 이기지 못한다. 이게 윤석열의 소신과도 같습니다. 검사 시절에 이런 얘기 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 조은석 특검은 검찰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수뇌부가 자기 선후배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그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통령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뭘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외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작년 10월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오히려 북한을 남쪽에서 드론을 띄웠죠. 네, 예. 무인기를 보냈고요. 예. 자극합니다. 예. 여기에서 삐라도 보내게 하고요. 예. 그러면 똥봉투가 날아오면 대북 방송했고요.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상원의 수첩이나 노상원을 취재하다 보면 계속해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예. 공격을 유도당하거나 격침시킨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국지전을 유발시켜가지고 계엄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요? 네. 김용현은 저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예. 윤석열이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에 이런 예. 얘기를 합니다. 조현천 전 예. 기무사령관,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을 잃으니 차라리 전쟁 일으키겠다고 그 계획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맞아요. 예, 네, 예. 그게 조현천을 비롯한 기무사 요원들의 방첩사죠 요새는. 네, 지금 방첩사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무사 예. 그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개헌 문건이. 계엄 문건이 있었죠. 예, 기무사에. 일부만 나왔는데 예. 자 국정농단을 하다가 그 조기 대선이 되면서 정권이 바뀌자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문재인 정권 내내 밖에 떠돌다가 있다가 윤 정부 들어서서 들어왔죠. 돌아왔죠. 예. 들어왔는데 자 검사 시절 이 국정농단 계엄에 대해서 살펴보던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쟤네들이 배짱이 없어가지고 계엄을 그걸 못했다. 못했다. 그리고 조현천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똑같은 계엄 상황입니다. 그렇죠. 조현천이 윤석열 정부 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현천이 거의 모든 그 계엄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현천 이름이 안 나왔어요. 아. 조현천과 김용현 간의 관계, 특별히 노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러면 저는 대충 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은석 검사가 이 스킬도 있고 공명심도 강해서 사고 치면서 잘할 거다라고들 많이들 보는데, 네. 근데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지금 그 검찰 수뇌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고 조현천과 같이 그 군부 안에서 그 외환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네. 전쟁을 통해서 계엄을 유지하려고 했던 음모 같은 걸 파헤쳐야 내야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거의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라면 안보실에 있던 김태호라든지 또는 대통령실도 다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김태호 정진석 예. 그리고 대통령실 이거는 필수적으로 가야죠. 필수적으로 예, 왜냐하면 예. 전쟁을 일으키려면 걔네들하고 의논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다 숨겨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안 들었습니다. 검찰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외환 그 방첩사 전현직 직원들의 움직임 지금 구속된 사람 말고 예. 방첩사에 있는 대령 중령 소령 막 있지 않습니까? 많겠죠. 예, 예. 롯데리아 가서 얘기한 예, 사람들 예. 있지 않습니까?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지겠는데요. 지금 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예. 많은 사람들이 크고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내란 특검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년까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우리 주 기자님한테 이제 죽는 거죠. 네네 한마디씩 하죠. 한마디씩. 한마디. 예전에 예. BBK 특검 예,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그때 BBK 특별수사팀을 꾸립니다. 예. 그때 누가 있었냐면 BBK 특별수사팀 대장이 김홍일. 예. 네, 윤석열이 장관 예, 예. 박시고 김홍일. 김홍일. 그 밑에 최재경. 예. 그다음에 저 밑에 윤석열도 있어요. 아,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메인스트림이 거기 있었죠. 음. 그 사람들이 특별수사하면서 BBK 이명박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제가 에릭 하김한테 받은 그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이명박을 빼주면 자기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메모를 써서 BBK 특검으로 넘어갔었죠. 그랬죠. 네. 이거 알겠습니다. 보고 있겠습니다. 메인 저는 눈으로. 나름대로. 예. 아주 주 기자님 보니까 요즘에 안 그래도 참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참 주진우란 이름이 유명해지. 너무 괴로워요. 제가 제 이름 때문에 이렇게 괴롭기는 근데 제가 작년에 예. 그 주진우 의원 우진우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 밝혀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짤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아들한테 7억 8천이 예. 예금으로 있고 그 우진우 아버지가 예. 재산을 어떻게 물려줬는지 자기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 검사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를 잠깐 했습니다. 김건희의 변호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재산이 너무 많고요. 지금은 70억대 재산가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니까요. 공시지가잖아요. 예. 근데 건물과 토지 이거 따져 보면요, 100억대가 훨씬 넘어가는 아주 부자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취재한 적도 있어요. 우진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울산에서 제일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주진우가요. 네, 검사 시절에 오. 그리고 공무원 시절에. 나이트클럽을. 네. 울산이 제일 큰 나이트클럽 저도 아는데 그 챔자로 시작하는. 아니 거기 이름은 지금은 바뀌어서 안 하고 있는데 달동인지 예. 달동이라고 큰 데 저기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뒤에 예. 가장 번화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제일 유명한 나이트클럽이었어요. 예. 네. 네, 울산 깡패들한테 제가 저희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월세를 받았을 텐데 예. 그 월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 그럼 사실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회 때문에 사실 주진우 이름이 같아서 주진우 이 이름인데 네. 거기는 아무튼 주진우 의원, 네. 여기는 주진우 기자. 네. 아무튼 아이, 어린-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네. 주 의원, 주 네. 기자로 하겠습니다. 가끔 예. 그래가지고 가끔 저녁에 예. 잘못 전화가 와서 막 욕하는 전화 오나요? 아니요 나경원 의원 막 그런 사람한테 전화 오고. 아이고 그래요 네네. 진짜로? 예. 정권 초기에는 예. 지난 정권 초기에는 예. 수뇌부에서도 전화 오고 그랬습니다. 잘못. 예. 근데 아무튼 이 주 의원이 이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지금 뭐 불투명한 자금 출처, 정치 자금 의혹, 아빠 찬스, 뭐 이 과도한 지출, 중국 칭하대 석사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사적 채무니 뭐니 여러 가지로 또 스폰서 정치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 민주당이나 네. 저기 뭐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고. 전 나쁜 사람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 예, 우진우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기도 알아요. 거짓인지도 알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민석 청문회 말고 그 전부터 왜 그러냐면요. 네. 계엄 다음 날도 이 주진우 의원은 용산 한남동 윤석열 자택 그 관저에 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갔다고 확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이 간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안 윤석열과 김건희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매번 틀려요. 매번 그 보면 탄핵 과정에서도 틀렸고 헌재에 대해서 또 틀렸고 법원에 대해서도 또 틀리고 거의 틀립니다. 뭐 파기샵 하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도 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산의 뜻을 갖다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좀 틀리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창피하게 아우 참 이름도- 배지 달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네. 지금 그 주진우 의원이 갖고 있는 각종 비리나 이런 것들도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지금. 조금 전 재산에 대해서는 봤고요. 네. 그 우병우한테 총애받던 박근혜 우병우한테 총애받던 그런 검사였어요. 그 또 어떻게 따져보면 한동훈은 이명박 때 잘 나가던.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박근혜 오니까 메인스트림이 좀 바뀌고 우병우와 김기춘과 우병우와 그다음에 이렇게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 시절 윤석열 검사는 그 박근혜 정권에 탄압받았잖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저 우병우와 그리고 주진우 검사 막 욕했어요. 걸리지 않을 수준만큼만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저는 잘 나이트클럽 모르겠어요. 얘기도 네. 하나 들었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좀
어린데 뭐라고 해야 되나 잔데 어. 저의 레이더에까지 걸릴 올려려면 사람이 아니야. 네, 아직 좀 많이 아, 네, 성장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런 피라미드는 저는 야. 많이 보지 않습니다. 주 기자님의 레이더에 걸려서 메인으로 하려면 스캔될 사람은 아직 아니네요. 네,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그냥 이런 가심 만들고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걸로는 예. 안 돼. 아니 자기 법무부 장관 나왔는데 그렇게 자기 좋아가지고 누가 예. 시켜준대요. 아우 바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얘기를 돌려서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은 16개가 수사 대상이 정말 많아요. 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예전에 범죄 혐의가 다양한 사람은 이명박 다음으로 처음인 것 참 같습니다. 드문 것 같아요. 그 전에 일찍 특검을 차라리 받지 그랬냐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죠. 검찰이 수사를 해서 네. 조금 수사를 해서 처리를 네. 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리고 국민적 공분을 여기까지 싸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윤석열이 아무 말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 얘기하면 막 책상 빼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컸는데 네. 어쩌겠어요. 이건 윤석열 김건희의 엇보고 자기가 한 짓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뭘로 흥한 자 뭘로 망한다고 그렇게 탈탈 털고 먼지 털고 괴롭히고 주변을 뒤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검찰의 잣대가 특검으로 윤석열한테 그리고 김건희한테 최은순한테 그리고 오빠한테 동생한테 계속 이렇게 다 갈 겁니다.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오늘 오셨는데 16가지 중에서 보면은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도 있고 또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지구 개발 사업 뭐 많지 않습니까? 이로 해를 수도 많은데 또 김건희 특검이 가장 무엇을 캐야 한다고 보세요? 이렇게 그 많은 걸 다 여기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지금 메인으로 좀 쫙 보고 있는 김건희의 많은 의혹 중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근데 검찰에서는 피해자이고 그냥 방조, 그냥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근데 피해자 방조가 아니라 주범은 아니더라도 종범까지는 갈 수도 있습니다. 공범. 네, 주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범이라는 소리네요. 공범이 명확해집니다. 그 전에 저도 투자해가지고 피해 받는 사람이다. 검찰에서 그렇게 예.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공범까지는 왔어요. 아, 공범에서도 지금 어떻게 그 역할이 바뀔지도 같이 모릅니다. 기획했다는 소리네요. 네. 그리고는 공천 개입 사건은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나와 있죠. 이미 예.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명태균과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과 윤석열의 목소리가 다 나왔어요. 이건 스모킹건인데 예. 이런 스모킹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명확히 나왔습니다. 제가 공개했습니다. 네. 아, 예. 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보듯이 이 16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통일교에서 뇌물을 받은 것도 나오고요. 목걸이하고 네. 뭐 명품백. 그런데 예. 공천 개입에서 보이듯이 공천에 개입했는데 선거에 개입했는데 정치에 개입하고 남편한테 대통령을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자, 김건희로 갑니다. 자, 최혜병 특검도 나오는데 내란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최혜병 특검도 결국은 수사 종착역에 김건희한테 갈 겁니다. 아, 윤석열한테 갔다가 김건희한테 갈 거예요. 다. 수사의 종착역은 김건희다. 새 사건에서. 예. 그래서 김건희가 이 공천 그리고 정치 그리고 또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의 그 직무 밖의 일이다. 그래서 죄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했는데 이거 강원랜드 사건 때 검사들이 장난친 논리입니다. 강원랜드 사건 때 그 많은 부정 입학이 있었고 부정 입학이 아니죠. 부정 채용이 있었습니다. 채용이었죠. 예. 단군 일의 최대 부정 채용이 있었는데 예, 강원랜드. 예, 주범 몇몇 사람은 처벌됐는데 진짜 크고 힘센 사람들은 저 사람의 직무가 아니야. 저 사람의 그
범위 밖에 있던 사람이야. 그러면 더 처벌해야죠. 직무 연관성이 없다 해가지고 다 빼줬다는 네, 자기 거죠? 동네가 아니었다. 어. 자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다. 자기 지역구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줬어요. 이해관계가 없다고. 네. 예. 기소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거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처리해서 자 김건희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 부분이 김건희 수사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걸 열심히 또 그 수사와 함께 또 메인으로 잘 취재하고 있나요? 잘 보고 있는데, 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런 걸 자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종호와 김건희 주가 조정 얘기는 네. 수년 된 거잖아요. 네. 오래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특검이 정광석과처럼 이 일을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의도적으로 덮었다면 네, 그걸 덮어놓은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해야죠. 해야죠. 특검이 이걸 해야죠. 그럼 특검이 검사를 수사해서 그러니까 부실 수사가 아니라 부정 수사라는 소리인데. 그렇죠. 네. 그럼 그들을 체포하나요, 특검이? 체포해야 되죠. 검사를 특검이 체포한다. 지금까지는 예. 수사를 안 한 걸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기소하거나 책임을 물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거의 번도 없지 없었어요. 않았나요? 있었나요? 언제적인가 제가 기자 초년병 시절인데 예,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대검에 있는 검사예요. 대검의 네. 검사가 그 술자리에 갔다가 장례식장에 갔을 거예요. 네. 폭탄주를 너무 많이 먹고 그 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어머,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 검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끕니다. 어. 시간을 끌고 그 대검 검사를 용산 경찰서가 그때 수사 관할이었거든요. 예. 용산 경찰서를 관할하는 서부지검으로 보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죽은 사람이 잘못한 걸로 나중에 바뀌었어요. 아이고, 이런 식이었어요. 검사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내란이고 지금 김건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요. 어떻게 4년 6개월 동안 안 나오던 녹취 파일이 예. 수사한 지 한 달 만에 나옵니까? 그때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도 알았고 이미 알아요. 6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합니다. 근데 그 미래에셋 목소리만 없다고 예. 압수수색 안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 빠졌는지 부실이 아니라 왜 부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죠. 해야죠. 수사해야죠. 이번 특검들의 목표가 거기에 돼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감췄는지 그리고 윤석열 검사,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이 특검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배님 먼저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예. 아니 좀 특검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데 난 무엇보다도 주 기자님이 관심이 갖는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니 저 왜요? 제가 보고 관심을 가지면 풀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짚어내 가지고 해결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그게 특검 얘기 나올 때도 주 기자님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들이 결국 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걔네들 좀 빨리 풀어주려고 한다. 네네네. 계속 그러죠. 풀어주기 전에 빨리 추가 기소해라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취재를 해서 아는 거지. 그냥 제가 뭐 명태균이나 뭐 건진법사나 뭐 천공 그런 사람들 취재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예. 검찰을 취재해서 그렇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고 헌재를 취재를 열심히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을 취재를 열심히 해서 제가 먼저 조금 한두 개 아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거나 예. 김건희한테 소환장을 계속 보내면서도 자기네들이 부를 의지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혹시 오늘 나온 김에 좀 굉장히 이게 어찌 보면 아주 예리한 눈으로 봐야 되는 사건인데 마약 수사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예, 네. 덮어버린 유명한 사건. 예. 근데 이제 김건희와 연루되어 있다라는 또 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수사가 안 됐는데, 안돼 있는데. 자 수사를 통해서 거기까지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저 마약 사범이 있습니다. 마약 예. 사범인데 그 마약 사범들이 뚱뚱해요. 90kg, 100kg 돼요. 예. 된데 뚱뚱한데 그 몸에다 몇 킬로씩 마약을 감고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아이고.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오는 동안 이걸 묶어 놓았으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다가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막 쓰러집니다. 음. 그러면은
공항 직원이 택시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럼 이상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왜 이상하죠. 네. 그리고 행동도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로 이미 그 데이터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자, 공항에서 누가 그 사람들을 봐줬을까? 그다음에 왜 알고 있었던 인천지검은 수사하지 않았을까? 관세청은 왜 그 사람들을 에스코트했을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나중에 이 내용을 알고 수사를 열심히 해. 그러면 특진을 다 줘야 되는데 특진을 안 주고 왜 수사를 못하게 했을까? 자, 인천공항이 뚫렸으면 우리 국경이 관문이 뚫린 겁니다. 우리 국경 관문은 누가 지금 보고 있냐면 경찰과 국정원과 군과 그다음에 관세청과 모든 정예기관에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는데 이 사람들을 능가하는 힘이 뭘까? 검찰 수사 못하게 하고 경찰 수사 못하게 한 사람들은 누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돼야죠. 네, 막 가야죠. 그거는 지금 열심히 파고 계시겠네요. 아니 저는 열심히 수사는 했는데 예. 하고 어디까지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의 그 조직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그 관문을 열어 제쳤는지.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물음표를 찍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취재하다가 좀 뭐 취재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PD 수첩하고 콜라보로 예. 1탄은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어요. 1편은 만들었습니다. 1편은 만들었습니다. 2편 만들고 싶습니다. 네.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네. 정말로 그 문제는 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문제잖아요. 마약과 이 권력이 결탁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양도 엄청나고. 네, 어마어마해서 예. 사실은 마약 뭐 몇백 그램 가지고 칼부림 나고 살인 사건 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몇십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금액으로 따져도 엄청날 건데. 예, 이 우리나라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질서를 흐트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수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해놨는데 2탄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래. 기대가 큽니다. 네. 아니 오늘 나오신 김에 뭐 다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자주 좀 나와달라는 부탁드려서 내 마지막 질문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경원 의원이 말이에요. 그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문수, 한동훈, 김용태, 김재섭, 뭐 이낙연,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새 집을 짓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집이 사실 뭐 새로운 집이면 주 기자님 보실 때 한남동에서 이게 또 뭔가 그림 그리는 건가 이런 네. 느낌을 지금 한남동에서 서초동으로 갔는데 용산의 생각이 예. 제가 나경원 의원이 그 글을 쓰기 이틀 전에 예. 아크로비스타를 자주 드나드는 예. 굉장히 극우적인 분인데 예.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날도 제가 그 김건희 윤석열을 잘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 자 김문수 대 한동훈으로 갈 수 있다. 이 당권 경쟁이 중요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해요. 김민석이요 아니요 이재명이요 대선 때도 생각 안 했어요. 오로지. 누가 당권을 잡느냐, 누가 이 당권을 잡고 다음 선거 공천을 하느냐 여기에 지금 거의 그냥 가 있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나올까 한동훈이 나올까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홍준표는 바깥에서 이 당을 계속 해산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을 막아야 된다는 게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윤핵관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김문수가 나왔는데 김문수도 우리 말 안 들었잖아요. 한덕수로 가라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 이 그룹에서 회의를 하다가 이낙연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손학규가 오면 이낙연이 오면 내란 이미지도 없애고 세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에 예. 전혀 기득권도 없고 뭐도 없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좋은 카드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경원이 글쓰기 이틀 전에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 그건 지금 아크로비스타의 생각이다. 이 생각이라는 게 저의 취재입니다. 이야. 오늘 좀 너무나도 재밌는데요. 이 시간이 다 돼 버렸어요. 네. 혹시 네.
이 자리에서 많은 우리 또 이 토마토의 또 이 시청자분들에게 약속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종종 제가 모실 테니까 와줄 수 아니 있겠습니까? 선배님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저는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왔어요. 뭔지도 모르고 예. 한번 와라 해가지고 그러고 왔더니 여긴 거예요. 저는 방송은 아주 가끔 올게요. 아주 가끔 네. 와달라라는 부탁드리고 아니 아까 얘기하신 그 PD 수첩 2탄 네. 그거 좀 꼭 좀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막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 어떤 일도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뜻일 겁니다. 그건 오로지 허구와 상상 그리고 미신의 세계에 존재할 뿐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통령은 새롭게 뽑혔으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출연해 주셔서 아주 너무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주진우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